Thank 네, 맞습니다. Loss of the citizens, so therefore I would like, on behalf 우크라이나 наших дипломатичних відносин.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과거 대한민국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생 즉 사, 사 즉 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에서 집중호우 지금 피해 상황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고요. 폴란드 순방 마친 대통령 전쟁 또 중에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했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했는데 이게 원래 계획에 있던 건가요? 계획이 없던 게 가지는 않았겠죠. 이제 보안에 지켜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5월달에 올레나 젤렌스키인가요? 그 대통령 부인께서 오셔서 그 친서를 전달하면서 초청을 했었고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기자들한테 그 브리핑을 하면서 지금부터 본국에 보고할 때도 어디로 간다는 그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 네. 그리고 이거 굉장히 보안 사항이니까 그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틀을 더 연장을 한다. 귀국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걸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70년대에 겪었던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네. 지금 그 압제 그 전제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도와줘야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어떤 뭐랄까 높아진 국격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뭐 예정돼 있어도 워낙에 그 보안이 중요하니까. 그럼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그 이라크 갈 때 기내 안에서 이 비행기는 서울로 가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죠. 예, 외국 사례도 외국 네. 정상들도 그런 사례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성호 위원장님, 네. 대통령 우크라이나에서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 상황 보고받고 지시도 내렸는데 네네. 전체적인 대응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사실은 그 대통령께서 일상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그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 수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사망자가 50여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탈리아 총리만 해도 같은 나토 정상회의를 수행 중에 이제 그 홍수 피해가 발생하니까 오히려 조기 귀국을 했는데 물론 지금 아까 김종혁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건 우크라이나 방문이 사전에 예고되어 있을 사전에 원래 예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다만 이제 전쟁 수행 중인 국가의 어떤 안보 문제라든가 우리 그 외교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기존의 일정에 더해서 플러스 2일 해가지고 지금 연장해서 지금 외교 일정을 수행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네. 지금 외교 일정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국내 지금 피해 상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른바 저기 헤드쿼터에 앉으셔서 이 수해 상황을 총지휘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은 상태에서 수해를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김비대위원님. 예, 네. 요거와 네. 관련해서 왜냐하면 제가 오늘 오전에 고양시청에서 열린 그 비상대책회의에 갔었거든요. 네. 가봤더니 가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네. 그 대통령이 이제 총리한테 지시를 했고 총리가 각 그 지방자치단체에 만전을 기해라 해서 오늘 10시에 회의가 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양시 공무원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경찰, 군, 거기 이제 구사단 있거든요. 군 그리고 소방서 네. 이런 관계자들 심지어는 이제 민간 현대건설에도 뭐 민간인이 파견돼서 재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만약에 이재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이 지금 현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현재에 갔었지만 또 예정돼 있던 그런 외교 일정을
그걸 바꿀 수는 뭐 정말로 큰 일이 생겼다면 돌아와야 되지만 그렇게 그 총리를 통해서 만반의 지시를 내리고 휴일 날에도 이렇게 관련자들이 모두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는 걸 보면서 그 정도면 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제 원인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조상우 부위원장께 제가 먼저 여쭐게요. 네. 이게 양평 고속도로 논란인지 아니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인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개가 다 영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너무나 의사표명이 없고 굉장히 일본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 아니냐. 이건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부의 태도예요.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자꾸 무슨 이게 저 민주당의 양평군 군수 시절에 뭐 제한됐다는 등 뭐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거는 국책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양평군에서 뭘 결정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만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여러 차례 보도도 된 바 있지만 양서면 종점안을 계획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서울 양평 간 정체 해소의 목적이에요. 특히 양평을 넘어서서 그 서울 춘천 간 이 강원도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 정체가 주말마다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 노선으로서 양서면안이 검토된 것이고 이게 이제 장차 원래 계획안 대로 보면 거기에서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까지 확장 연결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강선면으로 내리게 되면 엄청나게 거리가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렇기 때문에 예타 과정에서는 전혀 언급도 되지 않고 고려도 안 됐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새 정부 들어서 정말 번개골에 콩 구워 먹듯이 몇 개월 만에 바뀌어 버렸는데 네. 이거를 지금 자꾸 부인하면서 원안보다 뭐 대안 노선이 더 좋다. 양평군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아니 이거 국책 사업인데 왜 국민들의 얘기를 안 듣고 양평군 국민들 얘기만 듣겠다는 겁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런 이상한 부분들이 자꾸 지적되고 있는데 이걸 자꾸 모른 채 하는 그것 때문에 그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에서는 이번 지지율 하락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평과 후쿠시마 양쪽 모두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 괴담 정치는 여전히 힘이 세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광우병 시위 때 그 현장을 목격을 했고 사드도 마찬가지고 편안함 뭐 여러 가지 괴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저 집권당의 지지율이 정말 폭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뭐 이럴 때마다 집권 여당의 지지율 역시 또한 떨어져 나갔는데 그러나 지금 세월이 지나서 보면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과 과장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광우병 이번에 이제 시위 이번에 후쿠시마라든가 양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이제 방류가 시작됐을 때 그 수치가 국제 기구들이 와서 다 잴 테니까 그럴 경우에 과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양평 같은 경우는 내일 17일 날 그 국토위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국토위가 열려서 원희룡 장관이 이제 그 의원들의 바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많은 질문이 쏟아질 것이고 원희룡 장관이 답변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럼 이제 국민들이 그걸 보시면서 누구 말이 더 옳은지를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얘기 나온 김에 여야 뭐 지금 기싸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당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고발한 거죠? 일단은 양서면 안을 강상면 안으로 임의로 국토부 지시에 의해서 바꾸게 해서 국토부 장관에 의해 그래서 결국에는 국토부 직원들과 양평군 이제 공무원들이죠. 그분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 이른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지금 고발을 한 것이고요. 네. 그 외에 시민단체에서는 백지화 과정의 불법, 그러니까 이제 백지화를 하려고 해도 이거는 국가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네. 절차 없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수행 중인 원희룡 장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이없어했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네요. 예, 그럼 저도 어이가 없는데요. 네. 이게 그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처음 이제 거론이 됐던 것은 2010년입니다. 그때 공약 사항으로 됐는데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처음에 국토부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그 보고서의 그 노선을 보면 지금 이제 바뀐 노선, 그러니까
강상면으로 되어 있는 그 안과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2021년 4월 달에 예타 통과됐을 때 안은 지금 저 그 양서면으로 가는 그 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 안이 발표되자마자 최재관 그때 지역위원장과 그다음에 그 군수가 그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건 잘못됐다. 여기 IC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안 원래 예타안과 전혀 다른 그 요구를 한 것이고 그때 국민의힘의 그 군수 출신의 양평 군수 출신의 국회의원이 김성규 국회의원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도 국토위에서 그런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야당 출신과 여당이 같은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21년도 이런 반박이 나온 다음에 2022년도 1월 달에 업체 선정에 들어갔고 3월 달에 이게 정권 바뀌기 전이잖아요. 네. 두 개의 업체가 선정됐고 5월 달에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것들이 2018년부터 시작해서 몇 번에 왔다 갔다 하는 변화가 그 다 문재인 정부 있을 때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네. 근데 이것을 원희룡 장관은 나중에 보고를 받고 그 검토해보자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것을 원희룡 장관한테 책임을 물어서 고발을 한다? 저는 그냥 드는 생각이 아니 그냥 그 다수 의석이시니까 탄핵을 하시지 그러세요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이건 제가 농담을 하는 얘기입니다. 네. 조 부위원장님, 네. 민주당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묻겠다면서 국회 운영위를 소집했는데 좀 여당 불참으로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네. 어떤 점을 지적하고자 했던 거죠? 일단 양평고속도로 관련 문제는 대통령실 일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네. 대통령실 입장이 전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 노선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관여를 했는지, 그다음 백지화 과정에는 또 어떠한 관여를 했는지. 왜냐하면 백지화 전날 원희룡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현재 그러면 원안 추진으로 갈 입장은 없는지, 그렇게 꼭 강상면 대한 처갓집 땅에다 고속도로를 놔드리는 안으로 고집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 당연히 물어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팩트가 안 맞는 것들이 있는데 2018년 그 안은 양평군의 기본 계획입니다. 네. 양평군 도로예요. 그러니까 양평군 입장에서는 양평군을 가운데로 관통하는 도로를 놓고 싶겠죠. 그렇지만 국토부에 이거는 국책 사업이고요. 국토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서울 춘천 그러니까 서울과 영동 사이에 그 여러 가지 그 주말 정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노선으로 검토됐던 겁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2018년 안은 여기에 언급할 문제가 아니고요. 2021년도에 그 예타가 통과됐을 때 민주당 양평군수가 얘기했던, 그리고 최재관 위원장이 얘기했던 안은 이 같은 IC 그 노선 그대로에 거기에 강화 IC를 신설하는 부분, 그러니까 운신리 지역에 신설하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지, 지금 일방적으로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른바 L자형으로 꺾이는 왕창리에다 IC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그걸 막 이상한 내용을 붙이셔가지고 이렇게 무슨 민주당에서도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그 시각 국민의힘은 국회 대신 양평군으로 그 현장 검증에 나섰는데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였고 검증은 어떤 내용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얘기가 시작된 것은 그 변경된 노선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을 비롯한 그런 땅들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떼돈을 벌게 해주려고 그런 게 아니냐, 경제적 이익을 엄청나게 안기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데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얘기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거든요. 왜 바꿨느냐 이런 논란으로 바꾸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금방 검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타가 통과됐을 때, 처음에 안이 만들어졌을 때 양서면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그럼 가격이 올랐나? 그것도 가격 변동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왔다고 해도 가격 변동이 없어요. 왜? 이거는 JCT이기 때문에 이게 나들목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별로 없다라는 것들이 그 부동산 전문가들의 얘기고, 네. 실질적으로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해봤더니 거기에 가격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 위에서 아래로 옮겨야 될 그런 논리는 차고도 넘칩니다. 네. 일단은 교통량이 하루에 6,000대 정도가 그 분산 효과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 지역이 일한 대로 하자면은 강을 2개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 40m 높이에서 강 2개의 교각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청정 해수면을 청정 지역에 있어서 그 오염이 발생한다는 거. 그다음에 철새 도래지의 문제 뭐 등등. 또 하나는 그 원래 안대로 하면 마을 자체를 4분 오염을 시켜놓는다. 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논리가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쪽 주민들의 얘기를 진짜로 좀 들으시고 이거를 자꾸만 처음 괴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이거 무슨 대통령 부인의 땅에 일가에다가 떼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고속도로 노선을 바꿨다. 그것도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는 대통령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어떤 정부도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 국회 국통회의 열리는데 거기에서 좀 치열한 논쟁 지켜봐야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짚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서 이게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조상우 부위원장님, 예. 어쨌든 한국 측 전문가를 참여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일본은 즉답은 피했다고 합니다. 3가지 제안을 사실상 다 거부한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3가지 제안이라는 게 오염수 방류 과정의 정보를 공유해달라. 그다음에 방사능 농도 기준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류를 중단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그런 전 과정의 모니터링에 있어서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앞에 2가지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상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방사능 농도에 굉장히 위험성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발견될 시에 그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는 건데 네. 그게 조치가 되려면 정보가 공유돼야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전혀 깜깜이로 있는 상태에서 일본에서 보니까 알아서 아무 문제 없으면 그대로 장비를 돌리겠다는 의사거든요. 결국에는 주변국에 굉장히 이런 위해 우려에 대한 걱정이 크고 주변국에 있는 이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건강권 침해 문제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정보 공유를 통해서 실질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서 단 하나도 그 우려를 해소할 만한 그런 조치를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여권에서는 이번 한일 정상 간 만남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라고 한국말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 해도 상당히 큰 발전이다. 그러니까 일본 측의 어떤 한국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좀 찜찜한 게 그 모든 정치인은 국익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네. 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국말로 안녕하십니까라고 얘기하는 게 뭐 한국을 진짜 사랑해서 그럴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민에게 좋은 인상을 주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말로 그 일본 총리에게 인사말을 했다면 한국 국내 여론은 어땠을까요? 민주당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만 민족 감정에다가 앞세워서 하면 외교가 설 땅이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처음에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일본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취하면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국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 공유와 3가지 요구했었는데 실시간 공유와 방류 중단 문제가 생길 경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네. 실시간 공유는 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게 달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미세먼지나 황사가 막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당신들 그 정보를 믿을 수 없으니 우리 전문가가 가서 함께 조사하겠다라면 중국 정부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정부는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중국이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내서 뭘 하는데 거기에 야 우리 전문가가 갈 테니까 그거 함께 참여시켜라 하면 어떤 주권 국가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게 그 국제기구가 아닌 한은 말이죠.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사실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입법 조치를 통한 구상권 카드를 검토했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그 어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민 네. 피해 보상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재원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재원은 결국에는 일본의 불법적인 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법 안에 그 부분에 대한 구상권 조항을 명문화해서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어민들이 일본 정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한국말로 인사를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은 굉장히 높이 살만하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구구들이 이른바 한국을 달래줘야 한다라고 오히려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일본의 구구라면 뭡니까? 결국에는 일제 36년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 없고 그다음에 늘
굉장히 반복적으로 위안부와 징용공 그 어르신들을 모욕해왔던 그런 단체들 아닙니까? 네. 거기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워낙 일본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좀 해줘야 된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걸 우리가 오히려 외교적으로 너무 뿌듯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미세먼지나 황사 때 그 전문가 참여를 만약에 중국이 해달라고 하면 허용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런 미세먼지 황사의 문제하고 달리 고의적인 방사능 오염물을 지금 해상에다 투기하는 행위예요. 네. 해상에다 투기하는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고의적인 부분이 아닌 어떤 부수적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문제들 가지고 이걸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시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김종 의원님, 예. 민주당 측의 설명은 한국 어민의 피해 지원법을 준비하면서 일본의 비용 부담을 안기겠다는 내용인데 어떤 평가하세요? 일단 간단하게 미세먼지와 황사는 자연재해 아닙니다. 네. 중국이 공장들이 막 만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배출 기준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만약에 자연재해라면 100년 전에도 미세먼지 황사가 있었어야죠. 50년 전에 대한민국 하늘 깨끗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 사람들이 잘 안 먹잖아요. 지금 수산물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민주당이 괴담을 많이 유포하시니까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켜갖고 수산물 소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어패류를 수입하고 있지 않은데 마치 수입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뭐 일본산 멍게를 우리가 먹으면 큰일 난다. 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는 속으로 드는 생각이 아니 그 구상권을 민주당에 행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이건 네. 제가 그냥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여당도 어떤 안은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당연히 지금 저희는 그 어민들이 어떤 입는 피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상할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2011년도에 그 쓰나미가 발생해서 수많은 어떤 그 오염물질이 바다로 갔을 때 미국, 뉴질랜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그때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설비가 많이 들었겠죠. 방사능 조사를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그야말로 자연재해였던 그 문제를 가지고서 일본에다 구상권을 행사했다는 얘기는 그런 국제 그 규칙상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네.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논란이 있던데요. 지금 정부 여당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약간 뭐 비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와서 지금 정치권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지금 내용이죠? 실업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그 태도, 그 어떤 인식 그 자체의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이 실업급여는 보험의 성격입니다. 본인들이 납부한 금액 절반씩을 납부를 해요. 그래갖고 그 부분 관련해서 나중에 이른바 보험으로서 자신이 납부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지 무슨 국가가 시혜적으로 내려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마치 국가가 시혜적으로 내려주는 은혜인 것처럼 설명을 하면서 뭐 이걸 실업급여를 받아서 호캉스를 즐긴다. 요즘 2030들이 뭐 그다음에 무슨 명품을 사가지고 플렉스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업으로 고통받는 이 그 어떤 구직자들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공당의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네. 오히려 어떤 대안들을 설명하려면 그런 자극적인 방식으로 끌고 갈 게 아니고 어떠어떠한 부분에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차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비하하고 국민 중에 지금 실업으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고통을 외면하는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이게 취지가 왜곡됐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발언 자체가 좀 부적절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그 직장을 구하기 위해 죄송합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 발언은 집권 여당과 정부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실업급여가 말이죠. 그 이건 내가 낸 돈이니까 정당하게 받아간다는 것도 사실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다른 사람들도 실업급여를 다 내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정상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것처럼 해서 계속 실업급여를 받으면 그것은 사실 다른 사람이 내는 실업급여를 내가 가져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독일에 있어서도 슈레더가 했던 하르츠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그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실업급여를 그렇게 상습적으로 취업을 안 하면서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원서를 냈다가 사람이 모자라서 원서를 냈는데 원서를 내고서 구직을 실제로는 됐다 그러면 저는 됐다 그러면서 안 나오는 분들 이런 것들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업을 하신 분들의 아픔을 그렇게 상처를 주는 발언들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그러나 지금 실업급여 체제가 그 자기가 낸 돈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른 실업급여를 내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 네. 이런 취지에서 정부가 그런 대책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하루치 개혁 정도까지만이라도 실업급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원래 우리 6개월밖에 안 줍니다. 네. 민주당 혁신에 대한 지금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이 2로 쇄신안으로 낸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이게 사실상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지를 못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곧 이게 추인받지 못했다. 사실상 뭐 이게 불발이 됐다. 이렇게 표현들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의 저항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통과는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을 뭐 친명과 이명계 비명 의원 뭐 31명은 또 별도로 맞습니다. 포기- 이제 그 체포동의안 네, 포기하겠다.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또 이제 이른바 민주당에서 가장 큰 의원 단체 모임이라고 이른바 일컬어지는 더 좋은 미래 거기에서도 의원 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혁신안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누구는 이제 친명인데 비명의 갈등인 것처럼 이렇게 제가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네. 최초의 의원총회에서 이 안이 보류됐을 당시에 반대 토론을 가장 활발하게 했던 분들이 이른바 비명도 아니고 반명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었어요. 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전해철 의원이라든가 설훈 의원, 그다음에 김상희 의원,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변재일 의원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선 의원들입니다. 네. 3, 4선 이상의 중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반대한 제가 볼 때 그 속내는 아무래도 혁신위를 흔들어서 혁신위 1호안건이 무산이 되면 혁신위에 전체적으로 힘이 빠지게 네. 될 것이고 이렇게 힘이 빠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표하게 될 이른바 공천혁신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상 관철되기 어렵게 되지 않겠냐. 그런 의도로 혁신이 흔들기라고 보이는 것이지 네. 이게 뭐 친명 대 비명의 갈등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중혁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방탄에 필요한 의석수가 깨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만약에 31분이 저희한테 동의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정의당에서 6석이 또 동의를 하면 저희가 과반이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이제 투표를 해보면 불체포 특권 포기 이제 불체포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31분 결의한 분들이 다 자기 말대로 해준다면 그리고 정의당에서 뭐 당론으로 결정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해주신다면 사실상 불체포 특권은 무력화되는 거죠. 뭐. 네. 근데 저는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불체포 특권 됐습니다. 네.